KKMD 515화 제2부 EX로 개량되는 F-15K에 한국형 A사 레이더가 탑재될 수도 있다는 미 군사 매체 워존 보도. 전투기 소스코드의 비밀. 한편 F-15K 개량 사업과 동시에 승인된 9억 4,800만 달러, 현재 환율로 하나 1조 1,800억 규모의 공중급유기 확보 계획은 2024년에서 2029년 사이에 2대의 새로운 공중급유기를 조달하는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공중급유기 종류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 기종으로는 보잉의 KC-46 페가수스와 에어버스의 A330 MRTT가 있다. 대한민국 공군이 A330 MRTT에 KC-330 시그너스라는 이름을 붙인 후 4대를 이미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 제조업체 에어버스 A330 MRTT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말이다. 만에 하나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공중급유는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와 정찰기들의 행동 반경을 확장하여 모든 종류의 작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작전 활동에는 분쟁 지역인 독도 상공뿐만 아니라 북한 상공 부근에 전투기와 정찰기를 배치하고 유지하는 활동 등도 포함된다. 동시에 K330 시그너스는 대한민국 공군에 새로운 전략적 공수 에어리프트 기능을 제공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먼 곳에서 수행되는 국제 임무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대한민국 공군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승인될 최신 국방 프로그램에는 대한민국 해군의 KDX-3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대한 업그레이드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4척에 대한 업그레이드 작업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2척에 대한 업그레이드 작업은 추가로 계획되어 있다. 약 5억 3천만 달러, 현재 환율로 6,600억의 비용을 들여 KDX-3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들은 2024년에서 2033년 사이에 선배열 예인 소나를 비롯한 새로운 하위 시스템들을 탑재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국방 강화 프로젝트들 중에서 특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공군의 역량이다. 이는 최근 몇 달간 남북한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보여주기식 무기 발사 맞대응을 포함하여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나온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것으로는 지난달 북한이 대한민국과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을 넘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공군 내에서는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억제하거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하려 노력 중이다. 차세대 전투기 KF-11이 대한민국의 방산업체들에 의해 생산된 최초의 공중발사형 순항미사일 ALCM으로 무장될 것이라는 최근의 발표도 여기에 포함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량 살상 무기인 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위치에 자리한 무인기로 국경을 넘어 위협을 가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전투기와 경공격기 그리고 공격 헬기를 동원해 대응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에 침입했고 대응을 위해 긴급 출격하던 대한민국 공군 소속 KA-1 터보프롭 경공격기가 이륙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공격 헬기에 의해 여러 차례 사격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방공망이 북한 무인기들 중 일부를 실제로 격추할 수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입증된 것처럼 무인기는 몹시 상대하기 까다로운 무기체계이다. 한국 관계자 중 한 명은 소형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문제를 대포로 파리 잡는 일에 비유했다. 북한의 커져가고 있는 군사력에 그 어느 때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더 먼 곳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정교함에서는 별 볼 일이 없지만 압도적인 물량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일련의 무인기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 보인다. 여기에다 구닥다리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의 전투기를 자랑하는 북한 공군이 추가되는데 북한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 중에는 속도는 느리지만 대한민국 깊숙이 특수부대를 투입할 수 있는 AN-2 복역기도 포함된다. 이 낡고 느린 비행기들 역시
대공 방어망이 쉽게 격추시킬 수 있는 목표물은 아니다. 워존 기사에서 AN2 복격기를 대공 방어망으로 쉽게 격추시킬 수 없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표현입니다. 무인기를 격추하기 어려운 이유는 보통 2m 이하의 크기로 너무 소형인데다 불규칙적인 비행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12m에 폭 18m인 AN2 복격기를 크기 2m인 무인기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레이더에 제대로 탐지되고 격추하기도 어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 군이 운용하는 지상 레이더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E737 피스아이나 글로벌 호크 같은 정찰 자산들도 상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저속도로 저공 비행을 하는 AN2 복격기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의 눈을 피해가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무인기 사건처럼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 대응이라는 논란만 없다면 말이죠. 그런 이유로 워존의 AN2 복격기에 대한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군 소식통과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군이 너무 육군 중심의 전면전을 상정한 교리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분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내 언론 뉴데일리가 지난 1월 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무인기 침입이 있었던 날 오전 10시 19분쯤 육군 1군단은 국지방공 레이더 TPS-880K를 통해 북한 지역에서 미상 항적을 최초로 포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분 뒤 해당 항적이 남쪽으로 이동하자 이를 무인기로 판단하고 합참에 보고했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후 100분이 지나서야 적 항공전력에 대비한 경기태세인 두루미가 발령됩니다. 이 부분은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부실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겠죠. 그리고 워존 기사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동원된 공격 헬기가 무인기를 격추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대포로 파리 잡는 격이라고 푸념한 부분은 팩트라고 군 소식통은 분석했는데요. 무인기에 특화된 무기체계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가 개발한 신형 차륜형 대공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mm 전방 비산탄 AHEAD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풍산에서 개발한 AHEAD는 표적 전방 5에서 10m 거리에서 폭발해 60에서 150개의 텅스텐 화살을 매우 좁은 각도로 발사하는 포탄입니다. 전면에서 좁은 방향으로 파편이 모이기 때문에 적기의 위치만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드론에 대한 단발 파괴력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KKMD 174와 드론 걱정은 이제 그만, 가성비 끝판왕 대한민국의 차륜형 방공포와 방공자동화 시스템 C2A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비무장지대 DMZ를 넘어 발생한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북한이 사용하려 하는 무기 및 전술의 종류뿐만 아니라 전면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도발적인 행동을 일삼으려는 김정은 정권의 의지를 봤을 때 당분간 한국군의 현대화는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2022년 12월 29일 워존이 게재한 기사 South Korea to spend billions upgrading its F-15K Slam-Eagle fighters. F-15K 슬램이글 전투기 개량에 수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대한민국을 1, 2부에 걸쳐 번역해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F-15K 슬램이글에 비록 그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국산 A사 레이더를 장착할 수도 있다는 워존 기사 내용에 대해 국내 전투기 전문가에게 문의했던 이야기를 풀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게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았습니다. 워존 기사를 읽다가 F-15K 슬램이글에 국산 A사 레이더를 장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접했다. 과연 가능한 일인가? 미션 컴퓨터에 새로운 장비를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정보 교환과 제어를 위한 데이터 전송이 필요하고 이는 곧 소스코드의 공개가 필수라는 뜻이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 국내 전투기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F-15K 미션 컴퓨터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A사 레이더를 통합시키더라도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투기에 장착하는 무장과 미션 컴퓨터 간 데이터 전송 소스코드를
매우 높은 수준의 보안을 의미하는 군사보안 EL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죠. 미국산 핵심 무장에 대한 정보는 군사 기밀 중에서도 기밀로 타국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산 전투기 무장, 그 중에서도 AIM-120 암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암람 수요 중 해외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 된다고 가정한다면 그 10%를 위한 아주 간략한 소스코드의 유출만으로도 미 공군 전투기들이 사용하는 나머지 90%의 AIM-120 암람들이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고철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러한 위험을 감내할 국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워존이 언급하고 있듯이 만약 F-15K에 국산 장비를 통합하고 싶다면 현재 상황으로서는 미션 컴퓨터 제작사인 보잉에게 직접 업그레이드 비용을 치르고 해당 국산 장비를 통합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산 A사 레이더를 F-15K에 탑재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보잉에게 통합을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해당 전투기 전문가는 확인차 미국의 유명 방산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해외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언질도 주었습니다. 결국 개량형 F-15K에 국산 A사 레이더를 통합시키는 방안을 언급했던 워존의 기사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국산 A사 레이더를 보잉에게 통합시켜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점에서 입맛 씁쓸한 이야기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산 A사 레이더가 아직 개발 중인 제품이라는 불리함을 안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A사 레이더의 경우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느냐에 따라 하드웨어의 성능의 절반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국내에 도입된 F-35A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는 소문도 있을 정도입니다. 국내에 도입된 F-35A A사 레이더의 하드웨어는 미 공군이 쓰는 것과 동일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다는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내 A사 레이더 역시 향후 소프트웨어 파워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반쪽의 성공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만약 웃돈을 주고서라도 국산 A사 레이더를 F-15K에 통합시킬 수 있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향후 업그레이드나 운용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레이더 고장으로 인한 가동률 저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쉬나업대의 F-15K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3조 4천억에 가깝습니다. KF-21 보라매를 개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대략 8조 5천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거의 40%에 가까운 거금입니다. A사 레이더라도 국산으로 교체해 놓으면 다음 업그레이드를 할 때 적어도 레이더에서만큼은 바가지를 쓸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의 경우 생산 라인이 단종되면 부품 수급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F-15K의 통합 전자전 장비입니다. 원래 싱가포르가 구매한 F-15SG가 F-15K와 거의 동일한 사양인데 통합 전자전 장비는 이스라엘제로 구매했습니다. 덕분에 현재 F-15K는 통합 전자전 장비 부품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죠.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A사 레이더를 탑재하게 된다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일단 보잉에 의해 국산 A사 레이더가 F-15에 통합되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수출된 F-15에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약 100여 대의 F-15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 F-15SG에 통합 전자전 장비를 세일즈한 나라도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카타르 역시 36대 분량의 F-15QA를 도입할 예정이며 사우디아라비아는 무려 230대에 가까운 F-15SA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도 F-15를 도입하겠다고 손을 내밀고 있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가 하얀색 글자로 설명드리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며 상상의 범주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번 워존 기사는 전투기 소스코드와 A사 레이더 통합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공부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 kkmdtstory.com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싶다면 후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